어떤 탈북민이 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는 북한에서 유일한 삶의 탈출구가 한국이었대요. 왜 그랬냐 하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되게 좋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이 지옥에서 나와서 내가 갈 수 있는 나라가 나랑 한민족인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는 그 힘든 걸 참고 살았대요. 밑에 이제 만약에 삼성 이런 로고를 다 지우고 거기다가 이렇게 중국 상표 같은 거 붙여서 북한에다 불법으로 들여가는데 다 알아요. 왜냐면 밀수꾼이 중국 대반이 보낼 때 그래요. 야, 그게 그래봐도 저기 한국 아들기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아, 이게 한국 거구나 하는 걸 보거든요. 그 북한 전문 매체 보면 뭐 오빠란 말을 당국에서 하지 말라 한다. 자기야란 말을 하지 말라 한다. 다 한대요. 근데 길에서 안 한대요. 우리 때는요, 오빠는 친오빠만 오빠였어요. 남자친구는 동지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북한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 박주희라고 합니다. 지금은 통일부 남북하나재단에서 동포사랑 취재 기자로 일하고 있고요. KBS 한민족 방송에서 최근 북한 소식을 전하는 진행자로 12년 차로 일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한국 상품을 생각보다 쉽게 접한다던데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한국 사람님이 우리하고 한민족이라는 거에 되게 긍지 높게 생각해요. 네, 그만큼 탈북민이 34,000명이고 또 이제 강 건너 있는 중국 사람들하고 밀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밀수를 하게 되면 한국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알려줘요. 그렇게 잘 사는 중국도 한국에 가서 돈벌이를 한대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BTS를 모르는 사람이 젊은 축들은 거의 다 알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한국산 물건이 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을 통해서 중고로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저는 한국산을 어떻게 알았냐면 경상남도 어느 주소가 있는 거예요. 옷을. 근데 중국 옷처럼 촌스럽지도 않고 너무 디자인이 세련되고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시장에서 한국산 옷을 사 입고는 그 상표를 잘라요. 단속이 될까 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전을 해서 몰라요. 우리 실생활에 우리가 먹어보고 입어보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한국산 물건이 많이 못 들어가는데 장마철이면 시장에서 한국산 장화 없어 못 팔아요.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데 중국산 장화는 밑창이 금방 깨져요. 한국산 장화는 일단 색깔이 북한에서는 흑색이라고 하거든요. 진하지 않아요. 그리고 엄청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물건에 대한 신뢰는 그 나라의 경제에 대한 신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물건이 금방 코 따지고 깨지고 하면 아유, 이 중국산, 이놈의 중국산이라고도 안 해요. 이놈의 똥떼놈 물건, 이런 얘기를 북한에서 많이 하거든요. 똥떼놈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한국산 물건이 오면 야, 봐라, 이게 남조선 옷 봐라.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 중국을 통해서 또 일본을 통해서 바다로도 많이 들어오는데 삼성 냉장고, 그리고 삼성 김치 냉장고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삼성이 되게 유명해지면서 북한에서 가전제품 하는 사람들이 그 액면, 우리로 말하면 우리 지금 일반 TV를 북한에서는 이게 앞이 납작하고 볼록하지 않다고 액면 TV라고 했어요. 실제로. 근데 일단 중국에서는요, 한국 중고 TV를 사다서 그 밑에 상표를 다 작업을 해요.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세간을 못 넘어가요. 밑에 이제 만약에 삼성 이런 로고를 다 지우고 거기다가 이게 중국 상표 같은 거 붙여서 북한에다 불법으로 들여가는데 다 알아요. 왜냐면 밀수꾼이 중국 대반이 보낼 때 그래요. 야, 그게 그래봐도 저기 한국 아들기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아, 이게 한국 거구나 하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한국에 대한 물건들이 북한 주민들한테 신뢰가 높고, 그리고 한국 화장품 어느 정도 발전했냐면요, 이제 한국 화장품이 북한에 많이 들어오니까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을 자기네가 모방을 했어요. 그래서 막 만들었는데 북한 여성들이 그 한국 화장품은 밑에 번호가 다르대요. 저도 모르는 걸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리고 얼굴에 바르면 발랐는지 말랐는지 모를 정도인데 조금 있다 가면 아예 피부 색깔 나온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의 물건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그런 신뢰가 좀 높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삼성이라는 큰 연합기업소가, 북한에는 회사를 연합기업소라고 해요. 삼성이라는 큰 연합기업소가 세계에서 최고란다. 이러면 우리는 북한에서 뭐라 했냐면 그거 봐라, 우리 민족은 머리 좋다는데, 머리라고도 안 했어요. 우리 민족은 대가리 좋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농담으로. 그러니까 그게
저도 북한에서 한국 옷을 많이 입고 다니고 한국 화장품을 발랐는데 좀 뿌듯하더라고요. 아, 이게 우리 민족이 만들어낸 거구나.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12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더 말할 여지가 없고, 제가 4년 전에 탈북한 탈북민이랑 라디오 진행을 같이 해요. 게스트로 제가 진행하는데 제가 그 친구랑 얘기하다가는 깜짝깜짝 놀라요. 도리어 제가 더 모르는 거예요. 남한에 대해서. 그 친구는 이미 북한에서부터 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이들 속에서 엄청 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그 북한 전문 매체 보면 뭐 오빠란 말을 당국에서 하지 말라 한다, 자기야란 말을 하지 말라 한다, 다 한대요. 근데 길에서 안 한대요. 집에서는. 그래서 우리 때는요, 오빠는 친오빠만 오빠였어요. 남자친구는 동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지고, 그리고 지금 북한의 커플들은요, 금반지에다가 영어로 이니셜을 새긴대요. 한국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북한이 겉은 그렇게 보이는데 내부에서 보면 거의 한국을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뭐 남자들, 저는 북한에서부터 투블럭 머리를 알았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거의 다 투블럭 머리. 근데 그것도 다 한국을 통해서 문화가 전파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전파시키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투블럭 머리를 배워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다 투블럭 머리 해달라고 하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미용실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한국 물건을 파는 사람이 제일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잘 살고 발전하고 이러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야, 한국이 나쁘다 거의 없어요. 한국에 대해서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어떤 탈북민이 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는 북한에서 유일한 삶의 탈출구가 한국이었대요. 왜 그랬냐 하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되게 좋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이 지옥에서 나와서 내가 갈 수 있는 나라가 나랑 한민족인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는 그 힘든 걸 나는 앞으로 꼭 한국에 갈 거다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참고 살았대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조금 전율이 일었는데, 저도 이제 탈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중국에 있을 때는 두려웠어요. 근데 우리는 태초부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한국에 가면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은 나랑 한민족이니까 설마 나를 내쫓진 않겠지.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라는 게 그게 은근히 대단한 힘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원래 숨어 살 때도 택시를 탔는데 중국말을 몰라. 그런데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물어보면 한국 하니까 엄지손가락을 택시기사가 비치는 거예요. 아, 그때 중국에서 몇 달 브로커를 기다리느라고 숨어 살 때.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중국에서부터 이미, 그리고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랑 같은 민족인데 설마 우리를 같은 민족인데 우리를 외면하겠냐, 이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좀 더 한 발 더 나가서 올해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제정됐잖아요. 올해 7월 14일에 제가 그날 하루 종일 현장에서 3시간 취재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대통령님이 말했던 이제는 탈북민 북한 주민 한 사람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 다 울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탈북민을 둘러싸고 어떤 사건들이 많잖아요. 판문점으로 이제 가서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강제로 추방된 사람이 있고, 뭐 이유 불문을 떠나서 남한의 헌법에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어떻게 죄를 지어도 대한민국의 법으로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북한에 그렇게 추방이 되다 보니까 탈북민들 입장에서는 같은 처지인 사람이 느끼는 공포를 느꼈단 말이에요. 우리들 언제든지 저렇게 강제로 판문점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야? 왜냐면 남한 분들은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북한에서 살다 왔던 사람들은 그런 공포를 느껴요. 그러니까 그러저러한 일 때문에 우리가 많이 위축이 됐었는데 이제는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말에 저도 엄청 그 마당에서 울고, 그러니까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같은 민족이 돼서 받아주고 이런 것들은 감사한데 그냥 탈북민이라는 게 북한을 탈북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그냥 이렇게 둥둥 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북한에서 무슨 어물풍선이 날아오고 북한에서 도발을 하면 괜히 남한 사람들 보기 미안하고 우리가 한 짓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태어난 그 정체성에서 우리가 벗어 못 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그때 되게 좀 대통령님 말씀이 되게 감사했고 그랬던 것 같고, 지금 북한 주민들은 남한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1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남한에서 이렇게 막 북한에서 막 남한 당국에서 막 이랬다 하면 그냥 앞에서 욕하는 채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 나가서 욕을 해야 뭐 당국에서 인정을 하니까 뒤에서는 그런 욕을 안 하고, 야, 언제 뭐 우리도 남한만큼 잘 살까, 이렇게 내 속으로는 남한을 동경하죠. 그러니까 유일한 희망일 거예요. 북한 주민들한테는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이렇게 잘 산다,
야,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남한을 욕하지 않아요. 누가 욕해요? 근데 앞에서 욕하는 체하죠. 남한 당국이 뭐 미국하고 같이 합동훈련 연습했다 하면 또 북한에는 그런 정치 모임을 일부러 조직해줘요. 그럼 거기 나가서 타도하라 해야지 남한 사랑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북한 주민들은 제가 지금 살아보면 참 고달파요. 왜냐면 이중인격으로 살아야 돼요. 앞에서는 당이 부르는 대로 구호를 불러야 하고 뒤서는 이러고 약간.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제일 좋은 게 강제성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뭐 누가 나쁘면, 그리고 그런 거잖아요. 그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공감했던 게 틀린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거다. 북한은 내 말이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다 틀렸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틀린 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의 생각의 차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나라의 문명 정도인 것 같아요. 다름을 인정하는 거. 북한에서는 자기하고 다르면 다 적이에요. 다 적이에요. 북한 당국의 생각이 정답이에요. 그걸 다르게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르게 말을 할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남한에 오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그 여러 가지 생각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창발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나라가 발전한 거예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기존에 있던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서 민주주의 사회가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은 바꾸면 안 돼요. 그냥 바꾸면 깜빵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늘 북한은 그러잖아요. 일장일경이다. 그런 얘기를. 그게 북한이 발전 못한 이유예요. 내 말이 맞지 않으면 다 틀린다. 다름을 인정을 안 해서 북한이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평양 사람들, 이게 잘못된 정보예요. 평양 사람들 잘 살지 않아요. 조금은 안전하게 살죠. 왜냐면 배급을 주니까. 쌀 배급을 한 달치 다 안 줘요. 한 달에서 보름치나 20일치 배급을 줘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장사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 지방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배급이나 월급을 일체 안 주기 때문에 맨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만 일단 평양 시민들은 배급을 주기 때문에 그런 대로 입에다가 밥이라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시작을 해요. 그 차이예요. 그렇지만 지방 사람들은 아무 장사나 할 수 있어요. 평양 사람들은 법에 어긋나는 장사를 하면 추방을 가기 때문에 저는 사실 평양 사람들이 불쌍해요. 근데 대신 평양 사람들은 그만큼 이제 좀 국가적인 그 쌀 배급을 준다. 북한은 남한에서는 쌀값이 나라의 경제가 크게 상관없잖아요. 북한에는 쌀값이 그 나라의 화폐 가치예요. 그냥 내가 반찬을 두세 가지를 못 먹어도 밥에다가 김치만 먹어도 나는 사는 거예요. 괜찮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평양 사람들은 그만하면 안전빵 위에서 사는 거죠. 그렇지만 늘 위태로워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불만을 있어도 표현을 못해요. 잘못 말했다가는 지방으로 쫓겨가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그만큼 평양 사람들이 깨지 못했다기보다는 활동 범위가 좁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라고 왜 모르겠어요. 지금 북한도 핸드폰 500만 시대예요. 알아요. 그렇지만 북한 사람들이 그거에 3, 40년? 이제는 김일성 통치 때부터 7, 80년이잖아요. 세뇌를 당하면요. 들은 것도 못 들은 채 그러려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무슨 일이 생기면 왜 그런데? 이게 아니라 그랬구나.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라는 말이 북한에서는 크게 야 쌀값이 왜 올랐어? 이게 아니라 쌀값이 올랐단다. 야 또 올랐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그러는데 평양 사람들은 그런 대로 쌀 배급이라도 받으니까 북한 기준으로 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양은 또 환경적으로 도시들을 미화를 잘했어요. 왜? 혁명의 수뇌부고 김정은이 사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고층 아파트,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면 사실 강남에 있다고 해서 금밥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환경이 다 비싼 아파트 환경에서 살면 그 마을에서 살면 내가 잘 살아 보이잖아요. 북한도 똑같은 거예요. 평양이라는 게 지방하고 분리돼가지고 그 평양만 됐다 꾸렸어요. 정말 예쁘게 멋있게 꾸렸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고급스럽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환경 속에서 죽을 먹어도 좋은 곳에서 산다는 착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평양 사람들 불쌍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평양 사람들을 깼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평양 사람들이 제일 깨지 못했다. 왜냐면 그 북한 당국이 정한 철조망 안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든 눈에 나지 않으려고 너무나 순종해야만이 하는 세상이고 지방 사람들은 앞은 순종하면서 뒤를 수박씨 닦아요. 그러니까 조금 덜 평양 사람들보다는 자유롭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지방에 못 내려가요.
왜냐면 수도도 잘 안 나오지, 전기도 잘 안 오지, 쌀 배급도 잘 안 주지. 평양은 그런 대로 시간제로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양은 비포장 도로가 거의 없어요. 먼지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방에 가면 도로들이 다 50년, 60년대가 다 깨졌어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내가 거기서 불법 장사를 해도 돈이 많아도 그 환경은 내가 돈 주고 사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월감이 낮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사람들은 우월감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눈에 좋은 환경에서 살아서. 그게 다른 것뿐이지 평양 사람들도 그렇게 행복하진 않아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남한에서는 평양은 막 뽕까뽕까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살고, 물론 내각이나 무역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족은 잘 살겠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북한이 주는 배급을 닭모이처럼 받아 먹으면서 어떻게든 눈에 나지 않으려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요즘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에 대해서 솔직하게 발언하는 편인가요? 과거보다는 조금 솔직하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개적으로는 말을 못하죠. 근데 그 사람이 역경에 처하면 노하우라는 게 생겨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거는 어떤 사람하고 밀담을 했을 때 통화 녹음이 폭로가 되고 CCTV가 폭로되고, 북한은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우기는 경우가 많죠. 왜? 녹음 기구나 CCTV가 없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좀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측근들한테 앞에서는 말을 못하죠. 근데 뒤에서 측근들하고 말할 때 옛날에는 한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정치범 수용소를 갔는데 지금은 맞장구를 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서로 불만을 토로하면 서로가 고발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북한 당국에서 나라가 왜 못 사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허리띠를 조여매는지를 막 이렇게 자정지정 설명해요. 유엔의 대북 제재, 그리고 남한이 항상 북한을 침공하겠다 해서 우리는 국방력을 키워야 된다. 미국이 우리를 타격, 이래서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 매더라도 군부에 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 이런 말을 일부 사람들은 고집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안 믿죠. 야, 남조선이 그렇게 잘 사는데 북한을 왜 먹겠냐. 그러니까 나름만의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는데? 왜? 라는 말을 하게 되면 북한 당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야, 이게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쁜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인데, 나쁜 나라면 세계를 지배하겠냐.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과거에는 러시아어를 많이 전공을 했는데 지금은 영어를 다 바뀌었어요. 미국 놈은 밉다면서 미국 말을 왜 배워줘요? 이게 이중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미국이 세계 공통어구나, 이런 걸 알았을 때 북한 정권의 이중적인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불만이 많아졌지만 그런 것들을 처벌할 수 있는, 옛날에는 고자질하게 되면 무서워서 네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증거 있냐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좀 그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서로 고자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좁아진 거죠. 같이 불만을 토로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북한 주민들은 뒤에서 얘기들을 많이 한대요. 하지만 가족 내나 친구들끼리 같이 앉아서 불만을 토로하고, 결론은 뭐냐? 야, 그래도 어떡하겠냐. 결론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뭐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 나라가 아마 압록강이 열리고 이렇게 되면 다 북한이 남아있을 사람 없을걸요? 중국에 가든지 러시아 가든지 한국 오든지 그럴걸요? 그러니까 이제 다 막아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삶이라는 게 불만을 부려서 내가 이주를 할 수 있고 다른 나라를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 가겠는데, 이 나라는 못 간다. 가게 되면 우리는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내 가족이 연자제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을 부려봤자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인 결론은, 야, 언제면 이 고난이 끝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전쟁이 콱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게 북한이 이겨라 남한이 이겨라가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이 통치를 하든 북한이 통치하든 하나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만큼의 고생은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을 이런 얘기도 없고 기대도 없어요. 그리고 야, 남한을 어떻게 이기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냥 전쟁이 칵 일어나라. 그러면 지금만큼은 개고생은 안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북한 주민들의 그런 분노와 불만과 그 열약함이 이제는
그게 달았다는 거. 오죽했으면 전쟁하라고 하겠어요. 전쟁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좀 가슴 아팠던 거는 러시아에 파병이 됐으니까 북한 주민들도 알 거잖아요. 북한 당국이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전파해 들었으니까 일부 주민들은 야 어떡하겠니, 거기 가서 죽으면 어떡하겠니 이런 걱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래요. 야 그럼 러시아에서 쌀이 들어오겠구만 이러더래요. 우리가 줬으니까 러시아에서 우리한테 뭘 주겠구만. 그러니까 이게 못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떤 전쟁에 가서 파병한 미국 군인이 죽으면 그에 대한 보상을 3대까지 하잖아요. 북한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정말 크고 소중하다는 걸 북한 주민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북한은 군대에 내보낼 때 이미 나라에 내 아들을 바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전쟁에 가서 죽어도 성스러운 전쟁에서 목숨을 바쳤다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군대를 보내면 마음 아프긴 한데 그래도 러시아에서 그에 하답해서 쌀이나 밀가루를 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북한 주민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가슴 아파요. 북한 주민들은 선택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남한을 선택할까요? 아유, 무조건이죠. 무조건. 왜냐면 남한이 어느 정도로 발전하고, 예전에 탈북한 친구가 북한에서 전화가 왔는데 차에서 받았대요. 야, 무슨 소리 그렇게 나니? 그래. 나 지금 차 타고 가고 있어. 하니까, 적재함에 탔냐고 물어보더래요. 아니, 이거 내 차인데. 하니까, 야, 니 남조선이 가도 거짓말도 늘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승용차를 타고 간다는 걸 북한 주민들은 상상도 못 해요. 그래서 설득을 하니까 믿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각해봐요. 여자들이 결혼식 때래야 겨우 승용차를 한 번 타요. 우리는 365일을 타는 차를.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도 자동차를 탈 수 있는, 승용차를 탈 수 있는 세상이라는 이 말 한마디면 설득이 다 돼요. 그러면 세상에 머리에 털이 나서 비행기도 타보고 내 차도 타보고, 이게 로망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나와서 시행착오를 겪는 게, 나오자마자 할부를 해가지고 승용차를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비 다 잘리잖아요. 그게 억눌렸던 감정이 여기 오니까 분수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남조선 이제 문이 열리면 그냥 사람처럼 살고 싶어 올 거예요. 또 우리 기업이 북한에 가서, 우리 기업이면 도로도 5년이면 다 할걸요? 북한 도로를. 그러면 이제 북한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중고차 이런 딜러들이 가면 이제 떼돈 벌죠. 도로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항상 초빙 강의를 다녀보면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다 부정적이고, 아유, 이제 내 배 안에 있을 때부터. 저는 그냥 그래요. 그럴 수 있다. 북한이 너무 실망을 줘서 그럴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만 명심해라.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앉아서 밥을 먹고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내가 내일 주말이면 강원도 속초 가야지. 이건 우리 노무의 일상이다. 우리가 돈을 벌어 우리가 가니까. 이게 우리의 소소한 인권 중에 하나인데, 북한 주민들은 내가 싫은 걸 싫다고 말했다가 총살을 당하고, 사람이 인권이 먹는 거냐 입는 거냐고 할 정도로 그 인권에 대해 모른다. 근데 우리가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지성이 있냐.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들도 다 도와주는 민족인데, 같은 핏줄을 갖고 나온 사람들이 저기서 지금 저렇게 인권이 뭔지도 모르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공부가 끝나면 농장밭에 가 김을 매는 게 북한이다. 우리 같은 동포 아니야. 우리가 불쌍한 아프리카도 우리가 도와주는 나라 사람들인데 우리 민족이 저러고 있고, 그리고 왜곡된 역사. 자, 6.25 전쟁 북한 사람들은 남한이 침공한 줄 안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왔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단 말을 하지 않냐. 그 역사 왜곡이 이제 통일이 안 되면 계속 답습이 된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 강대국들이 다 뺏들어간다. 우리가 이제 우리 세대만 사는 게 아니지 않냐. 우리가 이제 남과 북이, 북한에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많고 우리는 기술력이 있지 않냐. 이게 합쳐질 때 그 시너지를 생각해봐라. 중국, 러시아, 저기 가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세상에 태어나서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인데, 하나의 민족이 돼서 강대국으로 되면 우리가 죽어서도 후대들한테 얼마나 좋은 선조로 꼽히겠냐. 나는 이게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통일이 되면 그렇게 못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몇 조를 투자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더 강대해질 수 있는 초기 투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냐. 저는 이런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래, 복 속에 살면 복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북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40년 동안 인권을 모르다가 제가 한국에 와서 인권을 너무 부르짖어요. 조금만 불편해도 뭐라 해.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꿈 같아요. 내가 내 생각을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강해보면 나는 여기 와서 남한 사람들, 민주주의를 만든 남한 사람들 덕분에 그 행복을, 인간다운 덕을 누려보는데 그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까 북한인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기 싫어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저렇게 유린을 당하고 있고, 더군다나 특히 남한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자면 그걸 다 정치범 수용소에 데려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야, 이게 마음이 아프다가 아니라 야, 이거는 진짜 한 민족으로서는 이거는 그냥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명심하면 우리가 당장은 통일이 안 돼도 제대로 된 통일 인식이라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많이 알려주거든요. 북한 내부 반란 가능성은 얼마나 있나요? 거의 없죠. 거의 제로죠. 북한 내부 안에서는 이렇게 두꺼운 철통 안에서 그 안에서는 뚫리지 않는 한 그 안에 있는 고인물은 어디를 안 가요. 약간 파동이 일다가도 제자리 가겠죠. 외부적인 뭔가 물리적인 뭐 변화가 없으면 북한 내부에서는, 왜냐면 그 시스템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 노동당이라는 큰 나무에서 말단 조직인 세포비서까지 다 노동당이, 그러니까 남한 같은 데는 국방부는 달러, 국정원은 달러, 경찰은 달러, 다 국회는 달러, 이게 따로따로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유일 지도 체계예요. 그냥 수령이 하면 말단 단위까지 하고 서로 감시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내가 북한도 80 몇 년도에 그때 육군단 사건인가? 한번 군단에서 그런 일이 조기 진압됐잖아요. 군 사령관이 한번 시도를 했다가 시종자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브 스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부 반란이라는 말은 북한에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철통 안에 있는 그 안의 세상은 바깥에서 오는 물리적 충격이 없이는 그냥 반란을 시도했다가 그 그림자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과거의 육군단 사건이랑 이런 것들을 암암리에 지켜보면서 부질없구나, 맨손으로 바위치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될 것은 반란보다는 앞에서 충성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내 목숨 유지나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당의 지시를 따르고 뒤에서는 욕하고 개인 장사를 하는 거죠. 이미 이젠 그런 체제가 30년 동안 굳어졌어요. 그래서 굳이 그리고 반란을 시도를 하잖아요. 나만 죽으면 되는데 내 가족, 사돈의 팔촌까지 다 상간오지로 쫓아가요. 그러면 그로 인한 나의 그런 고충이나 그 미안함, 그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도를 못 하는 거죠. 저는 반란은 마이너스,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그럼 만약에 내부에서 무너지게 된다면 다른 스토리가 있을까요? 내부에서 무너지게 되면 김씨 일가가 집권을 안 하겠죠. 내부가 무너졌다는 거는 김씨 일가가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게 되면, 근데 일단은 김씨 일가 주변에 사실은 그래서 장성택이를 제거했잖아요. 예. 장성택이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굴러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고모부잖아요. 장성택이가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때부터 북한 정치에 대해서는 원로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얘기했겠죠, 조카한테. 그러니까 조카 입장에서는 감히 그래가지고 그냥 독초는 뿌리채, 잡초는 뿌리채 뽑는다는 거죠. 그냥 싹이 자라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지켜봤잖아요. 아무리 영리하고 똑똑하고 정치를 잘하는 사람도 무지함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러려면 우리가 굴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정은이 또 아직 젊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주변에 또 김여정이도 자주 트럼프 만날 때도 따라갔고 하기 때문에 김씨 일가를 무너뜨리고 김씨 일가뿐 아니라 거기에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떤 시나리오가 서지겠어요. 근데 만약에 뭐 어떤 군부에서나 이런 데서 일어났다고 해도 아마 금방 저지할 거예요. 북한은 그런 천년 요새예요. 북한은 엄청 그런 것들이 요새화가 되고 철저하게 규격화가 된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처럼 이렇게 예측 불허의 안의 내부 반란은 거의 일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꽉 잡힌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철로 굳어졌죠. 뚫기가 힘들어요. 예. 김일성, 김정은과 김정은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말 핵을 쏠 수 있는 사람인가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달라요.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을 거의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김일성은. 왜냐면 김일성이 집권 당시에는
동유럽 나라들하고 무역이랑 잘해서 잘 살았어요. 저는 제가 70년대 중반에 태어났는데 행복했어요. 유년 시절이. 뭐 물고기 상점에 가면 마른 명태도 쌓아놓고 있고 물건이 많고, 그리고 또 김일성이는 인상이 좋잖아요. 항상 주민들 앞에서 웃고. 그래서 김일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불만이 없는데 김정일에 대해서는 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일단은 김정일은 신년사를 하지 않았어요. 육성으로. 그래서 뭐 혀가 짧다, 말을 얼버무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던데 주민들하고 접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큰 신뢰가 없고, 김정은은 센세이션이었죠. 파격적이었죠. 부인을 팔을 끼고 나와요.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젊었어요. 그리고 앉아서 신년사를 해요. 김일성이 서서 했어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처음으로 사죄했어요. 저희가 구실을 못해서 인민들이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여튼 역대 수령들이 하지 않았던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초창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도 젊은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뭔가, 근데 지금은 뭐냐면 둘째 며느리 맞아보니까 맏며느리 정중을 알겠다. 더 옥죄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집권을 해서 제일 힘을 집중했던 게 간부들에 대한 처벌이었어요. 장성택이를 시발점으로 해서 간부들을 많이 철칙시켰는데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공포를 느끼지 않아요. 북한 주민들이 미워하는 게 그 중간다리 간부였어요. 자기네 배만 채우는. 그래서 김정은이가 간부들을 숙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별로 공포를 느끼지 않아요. 잘했다. 저런 놈들은 좀 좀 맛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김정은 때보다 더 포악하구나. 엄청 더 많이 말로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조이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택이도 자기 가족도 무참하게 죽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더 공포스러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은에 대해서 다음엔 또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많이 공포에 떨고 있는 분위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국제적으로도 트럼프를 만남으로 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100년 숙적인 거대한 강국인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사람, 되게 뭐랄까 할까, 좀 젊어서 그런가 용기가 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왜냐면 그 미국 대통령이 김일성이 죽기 전에 왔었어요. 근데 그 카터 대통령인가? 그건 그만둔 다음에 간 거예요. 그때는 되게 그랬었는데 트럼프는 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를 판문점에서도 만났고, 그리고 역대적으로 또 한국 대통령도 만났고 하니까 좀 사람들이 약간 흥미롭게 접근하긴 해요. 이제 역대 수령들은 국내에만 머물렀어요. 근데 김정은이는 러시아도 가고 활동 범위를 넓히니까 좀 더 결과론적으로 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결과는 나오는 게 없지만 일단은 김일성, 김정일보다는 흥미롭고 조금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보는데 그만큼 사람들을 조이는 거는 더 심하게 조이고, 그리고 일단은 할아버지의 유운을 다 지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할아버지 유운도 지우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우리 주민들이 목숨이 귀중하기나 할까? 이런 약간 공포심?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좀 축적이 되는 그런 인물인 것 같고, 그 북한에 그런 일화가 있어요.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김일성이가 작전회의를 열었어요. 자, 우리가 남북이 전쟁을 한다. 만약에 지면 어떡하겠냐, 남한하고 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군 장성들이 수령님, 진다는 건 조선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하니까 김정일이가 그러더래요. 우리가 남한하고 전쟁에서 지면 지구를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대. 그건 뭐냐? 핵을 쏘겠다는 거죠. 김정일이가 살아서 그런 말을 해서 김일성이 만족을 했다. 이런 말들이 한간에 정말 많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 때도, 그러니까 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살고 네가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는 거 다 같이 죽자는 게 핵이에요. 근데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좀 예측 불허잖아요. 어떻게 어디를 튈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최고로 모멘트에 구석에 왕따를 당하고 정말 마지막 길이 없을 때 중국도 예민하고 다 예민하고 정말 골세 빠져서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어떤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쏜다 안 쏜다를 떠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맨날 그런 영상들을 만들잖아요. 청와대를 폭발하고 막 그런 것들을,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안전하다고는 그래도 핵을 쏠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김정은이라는 인간이 좀 많이 무섭죠. 좀 어떻게
그 러시아의 군대를 파병하면서도 눈썹 하나 까딱 안 하는 수많은 목숨을 전쟁에 총알바디를 내보내면서도 국민들한테 알리고 양해를 구하고 이해시키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숨을 가지고도 수만 명의 목숨 가지고도 눈썹 하나 까딱 안 하는데 자기가 경각에 달았을 때 핵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상인이 아니죠. 정상인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북한에서는 백두의 담력, 조선의 자존심 이런 걸로 포장해서 나오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인 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김정은이 사이코패스라는 얘기가 많은데 트럼프도 그런 김정은을 달래려고 하는 걸까요? 약간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둘 다 예측 불허잖아요. 성격들이. 그래서 아마 북한은 항상 남한을 도발하고 국제정세를 소란하게 하는 게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래요. 나 좀 봐줘라. 미국아 나를 좀 봐라. 그럼 미국이 외무성 발표를 하고 즉각 유엔 회의를 소집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의 이목을 끄기 위해 그런 거예요. 그럼 미국이 또 북한한테다 서신을 보낼 거잖아요. 왜 이러냐.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자 우린 봐라. 너희들이 우상으로 떠받드는 미국하고 1대1로 거래하는 나라야. 이런 걸 보여주자는 게 목적이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얼음을 해서 북한이 기대하는 게 많을 거예요. 계엄령 사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채널을,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뚝 끊기더니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 발표가 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뭐 한국의 그 내부가 항상 복잡하니까 아, 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워서 봤는데 마지막에 정당에는 비상 계엄령인 거예요. 그래 저 벌떡 일어났어요. 왜냐면 남한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45년 전의 계엄령을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젊으신 분들도 이제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배우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고 저희 같은 탈북민들은 저는 최근에 영화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서울의 봄.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이 얼마나 살벌했고 무서웠고 이랬다는 걸 와 진짜 식은땀이 나게 봤어요. 아 이게 남한에서 저런 일이 있었구나. 45년 전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이게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좀 두려웠어요. 왜냐면 이렇게 그러잖아요. 집안안이 복잡하면 외부 세력이 허시탐탐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야, 이거 이러다가 이게 우리가 이렇게 비상 계엄령이 내려서 군대들이 동원되고 이렇게 내부에서 또 진압하고 이렇게 되면 북한이 또 그 약한 틈을 노려서 우리를 침공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이제 탈북민이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어딜 피난 가야 되나 막 이렇게 농담 삼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서울의 봄과 똑같은 장면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베란다에 뛰어나갔어요. 왜? 탱크들이 막 도로 옆을 지나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정말 제가 느꼈던 게 한국은 정말 디지털 세대다. 왜냐면 그냥 유튜브로 생방송하고 그리고 전체 채널들에서 주요 뉴스들을 다루는 데서는 다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쉽게 정리를 하면 그랬어요. 놀랐지만 생각했던 것, 우려했던 것보다는 너무 조용히 마무리가 돼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많은 주민들이 나가 있고 이러는데 뭐 군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대통령이 지시가 내리고 국방장관이 지시가 내리면 그분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다 보니까 총을 매긴 했지만 그렇게 서울의 봄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막 공포스럽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유리를 깨고 국회의사당에 진입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은 좀 이게 사태가 사태니만큼 저런 영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얼굴에서 그렇게 많은 긴장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비상계엄령이 내렸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내가 보기에는 너무 여유가 그냥 막 다급하지 않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군인들이 사람들이 막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폭력적으로 나오지 않고 군인들이 막 나갈 때 퇴각을 할 때 막 국민들이 박수치고 저는 그걸 보면서 분명 이게 하늘 아래 큰 일이 하룻밤새 일어났는데 45년 전의 분위기랑 지금 분위기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저는 또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남한하고 비슷하게 이런 것들을 전시 상태, 준전시 상태 이렇게 하면요.
진짜 작은 아이들까지도 경각성이 있게 딱 대해를 하고 막 산에 가서 다 잠복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렇게 비상계엄령 정말 전쟁 착전으로까지가 정세가 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만약에 대한민국에 이보다 더한 일이 일어나도 과거와 같은 그런 피비린내 나는 일은 없겠구나. 조금 안도의 숨을 쉬면서 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갈지 그런 것들이 지금 좀 궁금해지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계엄령 사태로 탄핵이 될까요? 저는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저는 한국에 와서 사실 북한에서는 정치를 몰라도 돼요. 왜냐면 유일 독재당이 한 명이고 하나의 당이 있고 그리고 전체 국민들이 야당 여당을 해서 서로가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독재당의 지시는 우리는 왜라는 말보다는 예스라는 말이 익숙했던 사람이어서 그렇게 막 야당, 여당 이런 사람들이 서로 반박하고 이렇게 투쟁하는 걸 못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저 개인적인 거지만 전체 탈북민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한국에 와서 기자가 되기 전에 제일 어려웠던 게 그거예요. 당이 자꾸 이름이 바뀌어요. 새누리당이 국민의당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야당이 됐다가 정권이 끝나니까 또 여당이 야당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인식을 해야 되지? 그래서 나만의 룰을 정했어요. 이제는 새누리당, 국민의당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당, 여당만 생각하자. 그러면 왜 야당인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져서 야단을 쳐서 야당이구나. 그래서 떨어진 당은 야당이고 붙은 당은 여당이구나. 이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남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상에 보수하고 진보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북한은 노동당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처음에 와서는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당, 단체 이름이 계속 바뀌지. 그리고 북한은 그 대통령제가 정신이지만 여기는 또 4년, 5년에 한 번씩 바뀌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왜 이렇게 복잡하지? 이렇게 좀 혼돈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는 12년 차를 사니까 이게 정치의 분위기를 알잖아요. 탄핵이라는 말은 이미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때도 너무 깜짝 놀랐고 이게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는 나라구나. 그게 뭐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북한하고는 너무나 다른 정치 시스템 그리고 국민들이 자기의 의견을 마음대로 표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고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 전에도 보면 야당이 계속 탄핵 소추안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폐지가 됐어요. 충분히 탄핵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지 않았나. 제가 뭐 감노라 배노라 할 수는 없지만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방송을 녹화하기 전에도 오면서 보니까 이제 뭐 오늘 저녁부터 뭐 강화문 광장에 모여서 탄핵 시위를 하겠다. 뭐 로저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뭐 판단을 3살짜리 아이도 능히 짐작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탄핵으로 가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이번 계엄령 사태를 보고 외국인들이 감탄했다던데 왜일까요? 저는 되게 절제가 되는 나라. 항상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한국을 둘러싸서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 헤즈볼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엄청 많은 데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21세기의 전쟁은 몇 시간이면 끝나지 않을까? 천만에 몇 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절제라기보다는 전쟁의 양상이 2차 끝날 것 같은데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처럼 그때는 정말 많은 주민들이 총알바지가 되고 무고한 주민들이 많이 죽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사실은 이게 세상은 진보하는 게 아니라 후퇴를 하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왜냐면 북한에 살 때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지만 전쟁에 대해서 맨날 밥 먹듯 얘기하니까 늘 전쟁 공포심에 대한 걸 상상만 해봤어요.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자유세계에
와 보니까 우리가 그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이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21세기든 22세기든 전쟁은 인간이 존재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하고 인간이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한 세계에서 전쟁은 불가피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전쟁에 대한 공포도 생기고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제외될 순 없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주변 상황에 따라. 근데 이번에 그걸 보면서 사실은 그러잖아요. 북한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당이라는 게 김정은이에요. 김정은이면 뭐 국회 최고인민회의원이 대의원들이 뭐라 하든 자기가 다 해요. 독단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가결을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통령이 6시간 만에 그걸 해제를 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북한에 있을 때는 법은 우리 생활과 동떨어지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한테 유익한 것이 북한에서는 법이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평등한 게 법이구나. 법을 만들 때는 이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대통령한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에 되게 뿌듯했어요. 아, 절제가 되고 법이 그대로 시행이 되는 나라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일이 생겨도 국민의 목소리, 법의 잣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컨트롤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안했지만 안도감이 났고 또 이번에 그 계엄 현장에서 군대와 국민이 마찰 이런 거 물론 이제 진압을 하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몸싸움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와전이 되고 커지지 않았다는 것에 좀 국민의식,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또 우리 군인들이 갖고 있는 임무를 수행하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그런 행동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좀 뿌듯하기도 했어요. 불안하고 신기하고 마지막에는 이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진퇴양난의 그런 시대는 맞이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이유는 뭘까요?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이유는 뭐 간단하잖아요. 푸틴의 요청에 의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정이 된 나라니까 가장 큰 틀에서 보면 푸틴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보낸 거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파병을 갔을 때는 북한도 속내라기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바쁜 놈이 우물을 판다고 러시아는 지금 이제 러시아 내부에서도 군인들을 이제 군대에 나오면 몇천 달러를 주고 달마다 몇백 달러를 주면서까지도 이제 군인들을 모집하는데 머리수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 주변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북한하고 러시아, 중국이 뭐 동맹이라고는 하지만 항상 중국은 중립적인 국가예요. 그러니까 약간 기회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왜냐면 그러지 않아도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라는 거물하고 싸워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모든 국제기구나 이런 것들을 미국이 컨트롤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제 경제 관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하고 맞서야 되는 조건에서 또 러시아에다 파병을 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자기네가 찍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아예 지금 나몰라라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훔쳐보는 거예요. 어쩌나 그렇지만 이제 푸틴하고 김정은은 막바지예요. 이제는 더 이상 북한한테 누가 손을 내밀 사람도 없고 북한이 비정상 국가였는데 솔직히 말하는데 북한한테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러시아 전쟁이. 그래서 푸틴이 손을 내밀음으로써 김정은이한테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면 끈끈해져요. 러시아도 어떻게 보면 침략자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런 조건에서 러시아가 손을 내밀어 줌으로써 손을 잡으면 러시아가 대국이다 보니까 러시아로부터 가질 수 있는 것들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58식 자동보통부터 시작해가지고 역대적으로 무기를 많이 생산했는데 전쟁이라는 게 나야 그 무기가 소비가 돼요. 그러자면 이제 무기를 보관하려면 습도나 온도 이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 되는데 실제 북한은 전기 사정이 막연하다 보니까 자강도라는 한계도가 전체로 다 군수기지예요. 거기에 습기 차고 이러기 때문에 그 무기들이 어떻게 보면 파철처럼 지금 지하에 묻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소비할 수 있잖아요. 공짜든 돈을 받든. 근데 또 러시아가 그냥 북한의 무기나 군대들을 그냥 쓸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북한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들은 갑자기 러시아나 북한이 가까워졌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1945년부터 러시아하고 북한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38도선으로 이제
이제 러시아가 구소련이죠. 소련이 38선 이북, 미국이 38선 이남. 이래서 우리나라가 두 개를 갈라졌잖아요. 그때부터 러시아를 북한에서는 영원한 전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야떼 노비첸코에 대한 그런 영화도 나오고. 근데 지금까지 이제 소련하고는 계속 관계를 유지하다가 동유럽이 무너지면서 러시아가 이제 가맹공화국들이 분리되면서 그때 핵 기술을 전수받아서 북한이 그때부터 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90년도 초반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하고 어떻게 보면 떼어 넣을 수 없고, 중국은요 빈통이 소리가 요란하다. 저는 이게 딱 어울리는 어휘 같아요. 중국은요 북한에다 작은 걸 주고 큰 걸 빼들어가는 나라잖아요. 그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 국민들이 굶어 죽을 때 오래 저장해서 냄새가 나는 쌀을 주고 북한의 귀중한 강석이나 아름드리 나무를 헐값에 가져간 나라인데,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당장 내가 배를 골게 생겼는데 내 집에 있는 재산들을 그걸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헐값에 팔아서 먹는 격이 됐어요. 중국은 그렇게 북한한테 도와준 게 아니라 장사를 했어요. 자기네가 이득을 챙기는 장사를. 그걸 이제 수십 년 하고 있고, 근데 러시아는요 크게 도와줬어요. 근데 그것도 대북 제재라는 그걸 묘하게 피해서. 중국은 항상 뭘 도와주면 대북 제재 때문에.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은 30년 동안 북한하고 보면 정상화될 때가 없어요. 막 며칠 동안 내다가 딱 서요. 그러면 또 이제 대북 제재다.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보면 그 국제 정세나 미국의 눈치를 봐가면서 북한하고 무역을 했어요. 하지만 러시아는 그 미국의 눈치를 피해가면서 아주 크게. 그래서 저희는 중국 밀가루가 없으면 러시아 밀가루가 시장에 있어요. 중국 기름이 없으면 러시아 기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북한하고 중국하고 사이는 괜히 친한 척하는 그냥 이웃집 언니다. 그렇지만 러시아하고 북한과의 관계는 표현은 안 하지만 그냥 가끔 츤데레 같은, 와서 보면서 너희들이 뭐가 부족한지 값을 따지지 않고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더 좀 진실된 러시아하고 사이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전쟁이 터짐으로써 북한하고 러시아가, 저는 양쪽이 다 합의점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러시아에서는 필요한 게 인력이고 무기고, 북한에 필요한 거는 경제적으로 식량이나 그리고 핵무기를 더 개발할 수 있는,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걸 러시아가 쥐고 있어요. 윙윙인 거죠. 서로가 교환을 하고. 그리고 올해 10월 달에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다녀왔고 푸틴을 만났고, 최근에는 러시아 외무상이 와서 김정은을 만났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 시기성이 좀 지나갔지만, 러시아 국방장관이죠. 그 사람이 김정은을 만난 데는, 북한에 온 데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러시아 전쟁에 북한군이 500명이 죽었다, 최전연에 투입이 됐다, 이건 다 카더라예요. 미 국방부가 인정하진 않았어요. 전쟁에 투입이 된 거는 맞는데 최전연에 투입이 됐는지, 사망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북한군 포로를 한 사람이라도 잡아오면 엄청난 포상을 주겠다 할 정도로 진실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러시아가 거물이 이제 북한에 갔던 이유가 이제 시작이 아닐까. 항상 우리 그죠, 날이 밝기 전에 어둡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1월 달에 집권을 하면 러시아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종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지금 전쟁을 멈출 수도 있다는 자기 생각을 표현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약간 마무리 단계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잘해야 누가 승자냐 하는 게, 지금까지 2년 동안 싸웠던 전투보다는 이 마무리를 해서 그 지역을 누가 차지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가에 따라 러시아가 이득을 보냐 우크라이나가 손해를 보냐, 이게 판가름이 나는데, 그러려면 아직까지는 이제 크게 전쟁 마당에서 붙어야 되는데, 혹시 북한군을 최전연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그걸 승인받으려고 오지 않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앞으로 장기전으로 할 때를 감안을 해서 북한의 대대적인 지속적인 병력 파견, 그리고 이제 무기나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온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전화로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결단을 내리고 그 뭔가 그림을 그려야 될 수 있는 중요한 게 있어서 북한으로 오지 않았나. 그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싸웠다가 붙을 수 있는, 그냥 친구 아닌 친구. 왜냐면 친구일 수밖에 없는 게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라 해도 못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북이 대치해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항상 이제 북한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남북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냥 밉지만 옆에
있어야 되는 상황에 따라 친구가 되고 상황에 따라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죠. 북한에 계신 분들하고 최근 상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통화를 하죠. 이제는 뭐 중국을 통해서 뭐 위챗으로도 하고, 위챗이라는 거는 이제 북한에는 인터넷이 없잖아요. 중국하고 가까운 국경 말엔 중국 인터넷을 써요. 와이파이가 잡혀요. 그래서 대체 보면 안에 항해도 내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한테 돈을 받으려면 함경북도나 양강도에 나와요. 그래서 브로커한테 돈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북민들 자체도 돈을 전달해 주면서 한두 마디씩 한단 말이에요. 요즘 전쟁이, 요즘 어물풍선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막 이렇게 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에서, 남한에서 코로나 때문에 완전 그 경기가 침체되고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친다. 이렇게 노동신문을 통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가 북한에 있는 언니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다가 언니가 그러더래요. 야, 너 거기 남조선이 코로나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며. 그래서 그래. 아, 진짜. 그러니까 한국의 기준에서는 그러잖아. 우리는 조금만 뭐가 힘들어도 이거 살기 힘들어 어떻게 이러잖아요. 그게 북한이 살기 힘들어 어떻게 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냥 교통이 불편해도 지하철이 복잡해도 이거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북한 당국의 선전을 그대로 믿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서 죽겠다는 얘기구나 하니까 그러면 오나 그러더래요. 북한으로 오나.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면 북한으로 다시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선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도 이제 옛날보다는 좀 브로커 비용이나 이제 그 중도금 수수료가 50%로 올라가면서 돈을 보내는 확률이 옛날보다 현저하게 줄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0명 중에 5명이 북한에 돈을 보내는데 지금은 2명, 3명? 그것도 많이 못 보내죠. 그러니까 이제 관계는 끊기지는 않는데, 그 관계를, 연락처를, 통화를 하는 중에 가끔 가다가 한두 마디씩 하죠. 그러면 이제 북한 주민들이 부끄러워 죽겠다. 왜 하필 보낼 게 없어 어물을 보내냐. 그러니까 어물풍선을 보내는 건 국민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수령의 의지라는 거죠. 파병된 북한군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나요? 일단은 뭐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면 총알받이죠. 그거는 이제 뭐 세계 언론이 말한 게 맞죠. 이제 뭐 그 러시아 군인도 총알바디가 될 수 있고 북한 군인도 총알바디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12,000명이다. 5,000명이다. 이런 것들이 아직 정확한 숫자가 다 카더라만 나온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나라에 파병을 나가게 되면 그 나라의 군복을 당당히 입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다 러시아 군복으로 바꿔 입히고 북한만의 대대나 연대를 만든 게 아니라 러시아 군대에 분할이 돼서 소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을 확인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위성으로 확인을 하면 군복을 그렇게 입고 이렇게 철갑모를 쓰면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말들이 많았잖아요. 폭풍군단이다. 폭풍군단이 북한에서 11군단이에요. 북한에 15개 군단이 있고 군 병력이 126만 명인데, 한 개 군단에 그냥 4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추적을 하고 있는데, 폭풍군단은 11군단에 속하는 최정예 부대예요. 근데 실제로 남한에 와서 폭풍군단에 있었거나 군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공개된 영상을 보고 폭풍군단이 아니래요. 일반 보병군단이다. 그러면 폭풍군단 아직 지금 잠복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군단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10만 명 이렇게 나가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전쟁터에 보병이나 이렇게 조금 그 지대에 맞는 일반 군인들을 내보냈고, 폭풍군단 사람들은 몇 명이 안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군인 출신들이 보더니 아니래요. 왜냐면 골격을 보면 북한의 최정예 부대는 정말 키도 크고 골격들이 장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일당백이거든요. 한 명이 100명을 뭐 이긴다 이 정도로 엄청 많이 훈련이 됐는데, 이게 북한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람하고 사람이 주먹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지금 드론전으로 나가잖아요. 드론이 사람을 발견하면 끝까지 따라가서 폭파해치고, 그러면 폭풍 여단이 나가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날아오는 뭐 드론을 손으로 맞겠어요? 그러니까 그 머릿수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탈북민 출신, 군 출신들이 말하는 게 보병여단 아이들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확정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종결시키겠다? 세상 일은 모릅니다. 네, 세옹지마죠. 그래서 이제 뭐 더 장기전을 뛸 수도 있고 마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마무리가 된다는 시나리오가 나올 때 마지막 과정이 더 치열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마지막에는 더 많은 인원을 파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죠. 그것 때문에 저 또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간 거고. 그러니까 뭔가 큰 걸 마감을 하기 위한 큰 그림? 가정이 어떻든지 간에 마감을 제대로 마무리해야 자기네가 종전에 얻으려는 그런 목적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쟁이 언제 끝내나에 따라 북한에서는 계속 지속 가능적으로 러시아에다가 파견을 할 수 있죠. 북한의 오물풍선이 요즘 들어 더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북한의 어물풍선은 그거예요. 대남전단 보내지 말라예요. 그냥 그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그거 삐라 몇 장이라고 저렇게까지 치사하게 노냐. 북한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그 삐라에 뭐가 있어요? 김정은을 욕하잖아요. 북한에서는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라 김정은 개인공화국이에요.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가 됐다고 구호를 하지만 실제로 수령도 김정은이고 당도 김정은이에요. 2,500만 명의 국민들이 김정은 하나를 섬기면서 사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최고 존엄을 사실대로 밝힌 게 주민들의 귀에 들어가고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우상화 작업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대남 삐라들이나 대남 라디오들이 북한 내부에 전파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효력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바빠하는 거예요. 실제 뭐 삐라들이 중간에 가다가 뭐 바다에서 터져서 뭐 매장이 되거나 하면 신경을 안 쓰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 대북 삐라를 보내는 거 보면 엄청 기술이 늘어나가지고 안에 내륙에도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국에서는 보지 말아라. 나무꼬쟁이 갖고 긁어라. 사람들이 호기심이 나잖아요. 보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대북 라디오나 이런 것들이 탈북민들이 출연을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고향 사람이 말할 때 더 신뢰가 생기는 거죠. 한국 아나운서가 뭐 청취자 여러분 하면 이거는 우리를 선전하기 위한 기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KBS를 비롯해서 NGO 라디오 방송국들이 많아요. 이게 주파수가 옛날보다 좋아져가지고 실제로 한국에 최근에 들어온 탈북민들 물어보면 그 대북 라디오를 거의 다 듣고 온 거예요. 그럼 거기서 탈북민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나도 북한에서 이렇게 알았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런 세상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제일 아픈 곳을 다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남한 내부에서 국민들이 불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물풍선이 내려오면 우리 일상에 얼마나 해요? 그러면 내부에서 투쟁하기를 원해요. 제발 대북 전단 보내지 말아라. 우리 이게 더러워 못 살겠다. 이렇게 내부에서 막 투쟁을 해서 대북 전단을 어떻게든 보내지 말고 대북 라디오를 보내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게 크게 반응이 없으니까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 최고 존엄이나 우상화가 무너지는 게 핵 다음 가는 위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한 당국과 남한 국민들의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복잡하고 옆집이 싸움을 세게 하고 이러면 우리가 듣기 싫어서라도 나가서 말리잖아요. 똑같은 심리인 거예요. 내부에 서울이나 경기도에 떨어지면 시민들이 불안하잖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인명사고도 날 수도 있고 또 오물 자체다 막 짐승 배설물도 막 있으니까 얼마나 더러워요. 그러면 국민들이 제발 좀 그걸 북한이 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앞으로도 계속 보낼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우리나라 저는 그래 여기서 제일 놀랐던 게 북한에 있을 때는 남한에서 넘어오는 삐라를 남한 당국이 보내는 줄 알았어요. 한국에 와보니까 개인 단체들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당국이 못 막냐? 이거는 국민의 신성한 자유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걸 함부로 탄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와,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실 북한은 뭐 어물풍선을 국가가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과 국가 간의 항쟁인데 정말 그래 실제로 탈북민들이 그 북한의 가족하고 막 전화를 해서 야, 좀 어물풍선 그만 보내라 하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러더래요. 그걸 내가 보내냐고 부끄러워 죽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물이라는 것에 그리고 북한에도 이제는 정식 매체를 통해서 어물 쓰레기라고 밝혔어요. 어물 같은 남한에 어물 쓰레기를 보낸다 이렇게 자기네가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대북 전단이나 대북 라디오의 힘이 위대하다는 거죠. 제2의 남북 전쟁 가능성과 핵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이 잠깐 멈췄을 뿐이잖아요. 정전 협정이기 때문에 언제 전쟁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죠. 근데 김정은이가 전쟁을 안 하죠. 위협만 하죠. 왜냐면 했다가 질 거는 뻔하니까. 아무리 핵전쟁이라고 해도 지금 주변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 장기전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군인들이 126만 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100만 명도 안 된다. 근데 저는 그 말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저희 부모 세대는 아이를 많이 낳는데 저희 세대는 1명 내지 2명을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 나갈 수 있는 무력이 줄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러시아에도 파병을 하고 경제 생활이 이제 어렵고, 그리고 북한 군인들은, 한국 군인들은 군대 가면 딱 군복무만 하잖아요. 그리고 중간 시간에 자기 자격증 공부하고, 북한 군대들은 18이 군대 가서 농사 짓고 아파트를 지어요. 강원도나 이런 국경 구대를 빼놓고는 그 다 사회주의 건설장에 동원되고 농장에 가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머리수는 많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총을 쏴서 명중할 수 있는 군대가 몇 명이나 될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김정은이 모르겠어요? 알죠. 특수부대나 중요한 부대를 제외하고는 다 건설부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머리수만 있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의 최첨단 군사 무력과 맞서서 이길 수 있을까? 지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북한은 그런 게 있잖아요. 시한탄을 쥐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래요. 이제 누구랑 싸우다가 말이 모자라고 지식이 모자라고 이론적으로 모자라게 되면 주먹이 나가는 거나 똑같아요. 북한은 한국하고 이론적으로 뭔가 하면 비정상적인 국가고 남한은 정상적인 국가예요. 그래서 항상 대화나 이런 걸 보면 북한은 어그지예요. 그냥 떼를 쓰고 그냥 무자비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맨날 한국이 좀 조금만 자기네 눈에 거슬리면 맨날 핵을 쏘겠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걸 위협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핵을 쏘는 순간에 자기네도 없어지리라는 걸 자기네가 왜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늘 핵이라는 건 북한한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신용 막대기인 것 같아요. 내가 힘이 모자라고 능력이 모자라고 지식이 모자랄 때마다 자기가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생각나면 꺼내드는 그런 시한탄 같은 그런 막대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전쟁 빠른 시일 내에는 반발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고요. 하지만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가 그 옆집에 시한탄을 진 사람이 살고 있으면 옆집도 불안하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경각성을 가지고 식상한 말이지만 우리가 항상 거기에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수, 북한의 침략을 탐지하는 이런 것들이 북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핵이 없잖아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핵과 국제정치라는 수업을 들었을 때 저는 그랬어요. 핵이라는 거는 북한만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 러시아, 미국. 핵이 어떻게 보면 강대국의 이미지를 만들어줬어요. 세계가. 원래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삼성이 세계에 나가서 1인 기업으로 최고의 기업으로 하고 우리 손흥민이 나가서 아시아 사람으로서 처음 유럽 그룹에서 주장을 하고 정말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많은 인재들이 세계에 나가서 대한민국이라는 위상을 올리는데 항상 우리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렇게 발전된 나라지만 북한이라는 나라가 맨날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그걸 또 공개를 해. 서울을 불바다를 만드는 거. 그러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봤을 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핵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데 쓰이는가에 따라 인류를 발전시킬 수 있고 인류를 멸망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그런 것들을 보유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게 이제 한반도를 끝장내기 위해서 쓰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국방력이나 우리의 자신감, 너희들이 그렇게 그런 거야. 그냥 비정상적인 사람이 계속 소리를 친다고 그걸 언제까지만 들어줄 거예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만 들어주고 언제까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핵을 꺼내들고 그렇게 지랄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1대1로 맞서면 어떻게 나올지 모를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나라의 국방력 차원에서 우리 후대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어떻게 안전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북한은 어제 오늘의 도발이 아니에요.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끝나고도 계속,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조금 이제 약간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돌돌이에요.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 패턴을 해요. 뭔가 부족해서 남한에서 도움을 필요할 때는 또 도발을 해요. 그리고 우리 도움을 안 받을 것처럼 딱 당겼다가는 받고, 지금이 약간 그런 것이 되다가 최근에 와서는 우리는 이제는 이걸로 성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걸 철길도 다 폭파해 치우고
얼마 전에는 그 금강산 우리 기업이 만들어낸 그 골프장도 다 철거하고 개성공단에 우리 기업이 우리 재산인 버스를 개성하고 평양에서 주민들을 실어 나르는 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진탕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는 작년에는 북한 애국가에서 삼천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남북이 합쳐서 삼천리인데 이제는 남한을 더 이상 국가를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하고 다른 나라다. 분리를 시키고 이제는 통일, 한결의 이런 말들을 다 뺐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면서 북한이 더 좀 힘을 탄력을 받지 않았나. 왜냐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첨예화된 나라긴 하지만 같은 민족이었고 또 남한에서는 유진벨 재단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못 받으면 개인들이 NGO 단체들이 가서 결핵 퇴치 운동도 해주고 많은 것들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꼭 남한이 아니래도 이제 러시아라는 강국을 업음으로써 러시아라는 나라가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북한한테 경제 원조를 할 수 있는 원천은 지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는 데서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등 떠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는 남한하고는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과거는 그냥 도발을 했다가는 조금 늦췄다가는 다시 담화를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됐는데 지금은 아예 다 폭발해 치우고 이젠 아예 칼로 그냥 두부 자르듯 자르는 거예요. 이런 거 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북한 당국 자체도 우리는 이제는 같은 민족이 아니고 분리시키려는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그리고 솔직히 남북 통일은 김일성의 유훈이고 김일성의 유훈을 3대 헌장이라고 그걸 이제 평양에 이제 3대 헌장 기념탑이 있었는데 김정은이가 그걸 다 폐기했어요. 할아버지의 유훈을 두드려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김정은이는 약간 양면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스타일이나 머리 이런 것들은 인자해주신 국민들한테 익숙한 자애로운 어버이인 할아버지인 김일성을 모방했지만 실제로는 김일성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파괴하고 있어요. 지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역대 통치자들한테는 가늠할 수 없었던 것들이 김정은이한테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측 불허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에 대해서는 이제 언제 어떻게 어떤 얼굴로 나오고 어떤 동작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평생 지고 가야 될 우리가 남남이 돼도 한반도가 땅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격거리가 제일 좋은 데 있고 그리고 북한이 또 얼마 전에도 보면 이 몇 년 전에는 그랬잖아요. 자기네가 핵시설을 없애겠대서 세계의 모든 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길주에 가서 그 핵기지들을 폭파하고 막 그랬어요. 국제의 도움을 받으려고. 근데 최근에 와서는 강원도, 자강도 이런 데서 핵기지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핵기지를 없애지 않아요. 다 잠복시키고 국제사회를 어떻게 얼리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기 위해서 형식적인 걸 폭파해 치웠어요. 근데 그게 이가 안 먹었어요. 트럼프가 더 강경하게 나오다 나니까 이게 필요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르는 북한의 핵 시설들이 북한 전역에 얼마나 많이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더 무서웠던 거는 남한하고 사정거리가 200k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항상 경각성을 높여야 되는 거는 평생 지고 가야 될 우리 후대들도 싫지만 지고 가야 될 업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각성을 늦추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북한이 김주애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갑작스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이설주를 노출시켰기 때문에 부인을 노출시키는데 딸을 노출시키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일성이 살았을 때 김정일을 20대부터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후계자가 되기 전에도 방직공장 현지지도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 사람들 눈에 딱 봤을 때 익숙하잖아요. 수령님의 자제분이구나. 그러면 정권이 바뀌어도 사람들이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김정은이는 그런 가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 자기가 당황했던 과거를 답습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래서 초창기부터 아내를 노출시켰고 그리고 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의도는 여러 가지죠. 일단은 일반 주민들한테 후계자를 미리 눈도장을 받기 위해서 데리고 다녔고 일단은 또 딸이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현지지도 현장에 데리고 다니는데 그게 노리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북한에는 항상 보면 김정은이는 막 군대 가서 시찰하고 핵무기를 가서 시찰하고 하니까 북한 주민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강직하잖아요. 군 무력.
막 군사에만 이렇게 되면 조금 약간 공포가 있는데 딸을 데리고 그 현장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수령님은 한 가정의 아버지구나. 자애로움을 연출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핵무기 발사장 거기 갔을 때도 그걸 배경으로 김주애랑 사진 찍었어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알기에도 우리가 이렇게 발사하는 핵무기가 지구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무기구나. 왜냐면 그 앞에서 딸하고 같이 사진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인민의 어버이, 그리고 한 가정의 아빠,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위민위천이라고 하죠. 인민.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주민들한테 이미 후계자를 점 찍어둠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일에 대처를 하자는 거죠. 김정은이 서둘러서 후계자를 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건강이 위독한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건강 이상설, 제가 2013년에 왔을 때도 생방송 뉴스에 나갔을 때도 그때부터 건강 이상설이었어요. 그때도 몸무게가 120kg 나간다. 지금도 140kg 나간다. 국정원에서 이제 키랑 이렇게 봤는데 김정은이 키가 170이 못 된다고 해요. 그 굽 높은 구두를 신어서. 근데 사실은 170이 안 되는 사람이 140kg면 심각하죠. 근데 이제 일단은 그 북한도 각성할 거예요. 왜냐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갑자기 그 심장 그쪽으로 죽었기 때문에 김정일이한테는 아마 최첨단 의료진들이 따라다닐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호를 하지만 그래도 유전은 좀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심려를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유전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후계자를 미리 그래도 정해놓고 사람들한테 소개를 시켜놓고. 근데 그게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김주애가 10 몇 살 된 아이가 정치를 하겠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섭정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일단은 통치자는 수령님의 자제분을 앉혀놓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 측근들이 충신들이 김여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줘서 할 수 있지만 당장 뭐 죽는다는 10년 전에도 건강 이상설이 나왔으니까 그런 일은 뭐 사람 일은 모르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김정은이도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본인 당사자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 앞날을 잘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자식을 대중 앞에 노출시키는 게 앞으로 후계자를 인계하는 데서 해가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이득이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보수적인 북한의 분위기 속에서 김여정이나 김주애 같은 여성 지도자가 가능할까요? 보수적인 북한의 분위기 속에서 여성 지도자가 북한에서 먹힐까? 이런 의문들이 남한에서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북한은요, 이게 약간 북한 변화된 사회적인 인식을 봤을 때는 크게 이상하지도 않아요. 과거에는 여성들이 그런 사회적 지위나 집에서의 역할이 없었어요. 그냥 남편이 밥을 해주고 아이를 키우는 여자로 됐는데 90년도 중반에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면서 나라를 이루는 그 매 가정들에서 여성들이 주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성들의 지위가 국가가 올려준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올라갔어요. 왜? 여성이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남성을 벌어 먹이니까 여성들의 목소리가 올라갔고 지위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남성들 입장에서도 과거와 달리 본인이 직장에 나가서 온 가족을 벌어 먹이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가부장적인 행동이나 인식들이 많이 변했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북한 여성들도 이혼합니다. 법적으로 이혼은 안 돼도 다 별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여성들도 그거예요. 내가 벌어서 이렇게 먹여 살리는데 왜 서로의 마음을 합치지 못하냐, 왜 가부장적으로 노냐, 이러면서 북한 내부에서 이미 여성의 지위는 개인적으로는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많은 여성 일꾼들을 사회적인 공공기관에 등용을 했어요.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에서 이제 여성 지도자, 후계자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남자들은 긴가민가 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큰 거부감은 없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서 여성들이 뿌듯해요. 왜냐면 북한은 여성들이 하는 게 다 잘해요. 여자 축구도 세계 1위잖아요. 근데 남자 축구는 축에 못 속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옛날에 정성욱 선수도 여성 그 마라톤 가서 또 1등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여성들이 이약하다, 똑똑하다 이런 것에 조금 인이 배겠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이약해서 가정을 먹여 살린다. 이러다 보니까 여성이 나라를 통치를 하게 되면 집권을 잡으면 처음에는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더 똑똑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북한의 인구 비율을 봤을 때 여성이 좀 많아요. 남성보다. 60%, 40% 이제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성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지지할 수 있는 세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성 지도자가 나와도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반감에 부닥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탈북자들도 80%가 여성들이에요. 탈북도 똑똑해야 하잖아요. 탈북도 지능순이에요. 탈북자들도 그게 있어요. 지금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 중에서 80%, 90%가 10년 전에 온 사람들이에요. 10년 안에 그렇게 많이 못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남한에서 저도 금방 온 것 같은데 12년 됐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북한 여성들이 배고파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중국에 자발적으로 팔려갔어요. 내가 이렇게 감으로써 돈을 벌어서 북한에 보내니라. 근데 그게 생각처럼 안 됐어요. 허적이 없다 보니까 중국이 시골에 팔려가다 보니까 북한하고 선이 끊어지고 그 사람들이 허적이 없이 살다 보니까 북송이 되다 보니까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최근에는요, 이미 남한에 있는 탈북민 가족들이 북한 가족을 연결해서 돈을 보내서 데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국이라는 나라를 그냥 경유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북한에 살아보니까, 아, 이게 희망이 없구나. 깨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 아무런 선도 없어요. 그냥 내 자유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겁에 질리고, 공포에 질리고, 이렇게 되면 못 와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아,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는 내 삶을 찾고 싶다. 이렇게 해서 탈북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탈북은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대로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바보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남아에 대해 있는 가족들, 늙은 조부모님들 이런 분들을 놔두고 올 수가 없고 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선뜻 결단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남한에 저는 이제 취재 기자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니는데 78%가 다 여성들이에요. 별거 다 성공해요. 야, 사장하고 진짜 막 10억 넘는 아파트에서 살고 세금을 딱딱 내고 내가 그런 거 보면 확실히 북한은 여성들이 조금은 좀 생활력이 더 강하고 예,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도 또 한국 남성들을 보러 먹이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많고 네, 그런 것들이 많아서 취재를 다니다 보면 되게 뿌듯해요. 우리가 처음에는 한국 사회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또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또 채용하고 또 자원봉사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북한의 북쪽 여성들은 조금 이약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생활력도 있고. 그렇죠? 저는 항상 그래요. 나는 이 땅에 발을 디딘 것 자체가 성공했다고 해. 나는 그냥 그 땅을 빠져나온 것만 해도 성공을 했다고. 뭐 지금은 사실은 프리랜서로 여기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게 건강 때문에 제가 조금 많이 아팠어요. 지금도 사실은 늘 혈관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무리하면 안 되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일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한 달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가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저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라디오도 하고 취재도 하고 카페 가서 커피도 내리고 이런 걸 할 때 몸에 맞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완전 성공했죠. 김정은이 5년 내로 사망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김정은이 5년 내로 사망할 경우에는 일단은 북한 내부에서 김여정이나 김주애를 내세워가지고 어떤 그냥 똑같은 노동당 정권이 수립이 되겠죠. 왜냐면 군부나 이런데 그 충신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충성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군수 내부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배신은 안 해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검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도 내 생각인데 만약에 사망을 했다면 이번에는 아마 왜냐면 후계자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를 미루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조금 혼란이 딱 될 때까지. 왜냐면 김정은이는 그래도 성인이었잖아요.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근데 이제 김주애는 아직 성인이 아니고 김여정이도 남자들이 역대적으로 3명이 하다가 갑자기 여성이 옳게 되면 처음에는 조금 혼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바로잡은 다음에 사망했다는 걸 공지하지 않을까. 조금 김정일 때보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정부를 유지하는 편에서 아마 포커스를 맞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거는 군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야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지 일반 노동당 행정 이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잡을 건 아니에요. 이제 북한이 김정은이 죽으면 중국이 개입을 할 거다. 뭐 누가 개입을 할 거다. 저는 사실 공감하지 않아요. 북한 내부요. 당의 유일적 사상 지도 체계가 확립이 된 지 수십 년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큰 것이 무너지면요. 그 속대가 이을 수 있는 속대가 또 금방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혼란? 순간의 혼란은 생기겠죠. 하지만 역대적인 수령을 섬겨왔던 충신들이 검증된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한 그렇게 쉽게 다른 나라가 하고 우리가 밀고 들어가고 이럴 가능성은 힘들다. 그런 거죠. 왜냐면 군부도 이미 다 김정은 측근들이 자리를 잡아 있고 역대 이제 복해보면 40대 여단장 대대장은 없잖아요. 다 원로들이잖아요. 거의 다 김일, 김정일 때부터 섬겨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섬겨오던 사람들이 왜 배신을 안 하냐? 이 사람들한테는 잘해줘요.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데 아니 내가 국가에서 권력을 쥐고 최고의 대우를 받는데 그 사람을 내가 왜 배신하겠어요? 일반 주민들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일적 지도 체계가 확립이 제대로 됐기 때문에 정말 만에 하나 그 위에는 그냥 그 정권이 그냥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제 만약에 유지가 됐을 때 그 새로 올라왔던 김주애나 김여정이나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 이제 만약에 거기서 이제 또 누군가 요직에 있는 사람이 작당을 해서 근데 일단은 1차적인 단계는 김씨 일가를 그냥 내세울 거예요. 그랬다가 조금 텀을 두고 있다가 뒤집거나 이럴 가능성은 있지 그냥 김정은이 딱 죽어서 다른 사람이 통치하고 다른 세력이 들어오고 이러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중국은 지금도 이제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중재해 줄 것을 얘기하니까 뭐 두 나라만의 일이다. 그리고 올해 9월 9일에 북한 정권 수립일에 시진핑이 축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예 배제하진 않았어요. 현상 유지. 그런데 이제 2018년에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이랑 같이 바다 기슭을 걸으면서 그 다롄인가? 거기에 이제 두 사람의 발자국을 동물을 해가지고 새겨놨던 걸 중국에서 다 까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흔적을 지우고 아스팔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은 지금 안이 꼬운 거죠. 왜냐면 자기를 가운데 두고 두 나라가 지금 계속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이 꼽고 싫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야 너희들 왜 나를 빼놓고 그런 너희들만 친해? 이렇게 말할 형편도 못 됐어요. 그럼 친하려면 자기네도 파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기회주의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나라고 더군다나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미국이란 나라하고 경제적으로 큰 전쟁을 치러야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괜히 엇섰다가 그래도 그런 거예요. 친하진 않아도 적은 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가 만약에 북한하고 러시아한테 척을 지면 그만큼 이제 미국하고 자기네가 대결을 해야 되는데 자기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친구가 없어지는 거니까 계속 지금 중립적인 걸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계속 지금처럼 어성버성할 것 같아요. 아예 지금도 보면 최근 한 달 전만 해도 북한 당국하고 중국이 무역을 띄엄띄엄은 계속 하고 있어요. 과거에 비하면 아예 관계가 그냥 물자라도 딱 끊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은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처럼 국제사회의 왕따로 지키기도 싫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외면하게 되면 자기 적을 만들기도 싫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항상 지금 늘 그랬지만 중국의 이러한 행동들은 놀랄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회주의 나라가 할 수 있는 그냥 늘 뭐 찍어놓은 행동, 늘 예견된 행동들을 할 수 있고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또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을 자극적으로 끌지는 않죠. 왜냐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도움이 필요한 나라예요. 나라의 쌀천고가 텅텅 빈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지금 러시아한테 전체적으로 러시아가 그러잖아요. 자기 지금 발등에 불 끄기 바쁜 나라예요.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안정을 찾아야 북한을 속속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자기가 바쁘니까 북한을 그렇게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못 됐어요. 그러면 러시아만 믿고 북한이 혁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바쁘면 그래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외면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도 중국과의 어성버성한 관계라도 유지하고 싶고 중국도 또 이제 북한하고 축전이란 보내면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현상 유지는 지금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시진핑을 두령이라고 해요. 두목. 어떤 큰 망나니 조직이라면 우리가 그런데 오래 있는 사람을 두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전석동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윷놀이를 할 때 말이 하나 움직이는 것보다 3개씩 통째로 움직이는 거 있어요. 근데 이 3개씩 움직이는 말들은 잡힐까봐 우리가 선뜻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은 사람을 야 너는 안전속도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시진핑이가 그 자리를 고수하고 계속 있는다.
두령처럼 툴고 앉아 있는다. 이런 거하고 북한 주민들은 시진핑을 그냥 뭐 심술쟁이 할아버지 막 이런 외모에서 풍기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함 이렇게 해서 크게 막 사실 큰 관심도 없거니와 그냥 오랫동안 통치를 하는. 근데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사회주의를 오래 경험했던 사람들은 대통령이 자꾸 바뀌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 시진핑이 오래 집권하고 있는 게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예.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한 거지, 북한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야, 우리도 장군님이 3대를 해먹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하진 않아요. 북한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응원했을까요? 북한은 응원했다 이 말보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겠죠. 북한 당국이. 주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주민들은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하겠으면 하고 날럼프 하겠으면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 깬 사람들, 국제정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새로운 얼굴보다는 그래도 트럼프가 낫지 않을까. 왜냐면 김정은이하고 한번 접촉했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또 김정은을 만나주지 않을까. 왜냐면 만난다는 거는 북한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불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대북 제재가 조금 해제되든지 국제적인 원조가 있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북한 전체 주민이 아니라는 거죠. 10%도 안 속한다는 거죠. 왜냐면 북한 주민들은 내일 먹을 쌀을 벌기가 바쁜 사람들이 국제정치에 대해서 말하면 할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국제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야, 저 사람은 배가 불렀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기를 기대를 했겠죠. 왜냐하면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도 북한에서도 트럼프를 어떻게 대상을 해야 되겠냐는 예비 전략을 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트럼프도 역시 김정은을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건드려보는 그런 예비 전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재밌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민주당보다는 그래도 공화당이 낫죠. 네,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관세도 올리고 미주둔군 그것도 더 내라. 우리가 충분히 내고 있는데도 저는 그 영상을 보고 한국은 돈을 찍어내는 나라라고, 돈이 많은 나라다 이런 걸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이 사람은 자본가잖아요. 자본가가 왜 자본가가 됐냐면 정확한 계산과 이런 것들을 해서 됐는데, 한국이 날로 먹는 게 아니고 그 적당한 그거에 부합을 해서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굳이 발전되고 잘 사는 나라라는 의미에서 더 내라? 이건 좀 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억지다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국은 어디까지나 낙후했던 봉건 국가에서 갑자기 자본주의라는 나라를 많이 거치지 않고 갑자기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사회가 된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다른 나라도 했지만 한국만큼 세계적으로 이렇게 민주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민주적인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발전된 나라가 손에 꼽을 정도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배 아팠지 않았을까? 왜냐면 미국인들도 세탁기, 냉장고는 다 삼성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거에, 그 대국이 가지는, 러시아도 그렇대요. 자기는 대국인데 우크라이나는 소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국한테 괜히 이렇게 엇드레질 하는 것들이 되게 그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저도 그래서 이번에 사실 남한을 경험을 많이 못하고 12년째 사는 사람으로서 제의 그렇게 얄팍한 방식으로 봐서도 트럼프 발언을 할 때 조금 슬펐어요. 우리가 미군이 주둔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무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딱 필요해서 사나? 막 이런, 왜냐면 우리 세금이 나가니까. 저도 세금 내잖아요. 예, 저도 세금을 내고 이제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당연한 거지만 좀 마음이 아픈 게 있는, 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분단이 안 됐다면 왜 우리가 그런 분담금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될까? 우리 민족끼리 같이 하면 우리의 국방력이 다른 데 의존하지 않고도 오죽순처럼 우리 국방력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그런 걸 보면 이러기 위해서라도 통일이 돼야 된다. 좀 이런 것들이 근데 사실 이런 말들을 하면 저는 예전에 과거에 한 7, 8년 전에 그때는 유튜브라는 게 없었어요. 어떤 채널에 가서 제 생각을 얘기했는데,
80%가 악플을 달았어요. 미국에 대한 존중, 미국이 없으면 한국이, 오늘의 한국이 없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랬다고 해서 그런 과거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떠받들기만 해야 될까? 우리가 맨날 그런 거잖아요. 뭐 돈을 주기보다는 돈을 버는 방법을 배워주는 게 가장 발전된 거다. 미국이 고맙죠. 미국이 고마운 거는 사실이고 또 미국이 인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했던 게 기여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거는 우리 국민들의 노력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받침돼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국민들의 그런 데서 통일만 됐다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바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는데 엄청 악플을 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상처받았는데 저는 지금은 상처 안 받아요. 왜? 그 사람들이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그에 반해서 어떤 분이 그래서 야, 이 여자 남한 출신보다 낫네. 여성부 장관을 시켜야 되겠네.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지금에 와서는 저는 별로 두렵지 않아요. 저는 제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고 제 생각은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제 생각은 아주 사적인 것.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침 오르기 전부터 이제 우리를 압박하는 걸 보면서 좀 마음 한쪽이 좀 에이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 한국과 북한의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시고 한국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한국과 북한의 관계는 북한은 지금 결단력 있게 나오잖아요. 과거처럼 끈을 튕기는 게 아니라 이젠 그 끈을 놔버렸어요. 이제 완전 분단, 다른 나라다. 그래서 갑자기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북한 입장에서도 갑자기 좋아지면 우스운 모습이잖아요. 막 철길도 막 폭발을 해치우고 전선도 다 걷어가고 뭐 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손을 잡고 뭐 같이 뭘 한다? 이거는 가까운 시일 날에는 보여지는 그림이 아니에요. 한동안 강경하게 나갈 것 같아요. 한동안 강경하게 나가고 지금은 북한이 노리는 목적이 러시아랑 더 많이 가까워져 가지고 핵탄두나 핵무기 개발 이런 경제적 지원 일단은 그런 거잖아요. 자기네 배가 어느 정도 부르면 덜 급해요. 근데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가 원조를 해주기 시작하면 덜 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한을 대할 때 되게 급하지 않게 돼야죠. 그래서 앞으로 한국과 북한의 관계는 완화될 것 같진 않아요. 어물풍선도 지속적으로 날아올 것 같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대북전단 중단이 안 됐잖아요. NGO 단체들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북라디오 중단이 안 됐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북한에서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는 어물풍선을 보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보내서 우리가 딱 순간에 스톱. 물론 저는 파주에 있는 주민들이 잠을 못 자고 막 불안에 떨고 있는 거 보면 막 속상해요. 근데 이게 개인의 감정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체적인 걸 대변을 하지만 그게 주를 이루지는 않는다는 거죠. 북한에서 어물풍선을 보내서 우리가 다 만약에 중단시켜요. 그럼 북한은 재미를 붙일 거예요. 좀 더 큰 걸 그만두라고 요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게 맞다, 틀린다 이걸 말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이게 이 대북 전단을 하시는 분들도 북한 주민들한테는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든 과도한 충돌은 피하면서 지혜롭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관계는 그냥 지금처럼 대립관계를 오랜 시간을 유지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업적을 더 조금 중요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남한을 배제를 하고 북한하고 이제 뭔가 담화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죠. 그냥 남한은 그냥 가운데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자기네가 왜냐면 이제 남한이 끼워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트럼프 단독으로 뭔가 해냈다는 것에 약간 이제 뿌연 그림자가 씌우니까 좀 그럴 관계도 있고 또 북한도 또 어떻게 보면 남한을 조금 예면하고 미국과 단둘이 앉으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김정은은 충분히 그럴 생각을 하고도 남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 김정은이가 끝까지 가봤어요. 판문점에도 왔고 자기로서 할 수 있는 것 다 했는데 어떤 변화도 없어요. 대북 제재라는 것에서 딱 막혀서 남한에서 같이 도로 측정도 다 하고 철길 측정도 다 했는데 시작을 못했어요. 왜? 대북 제재 걸리니까. 근데 대북 제재를 누가 지고 있어요? 미국이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국이라는 나라와 뭔가 해도 할 수 있으니까 1차적으로 선차적으로는 자꾸 이제 도발을 일으키겠죠. 한국에 대한 도발을
일으키는 것도 미국의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서요. 나를 보라. 마주 앉자. 그리고는 또 우리는 미국하고 앉을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앉아야 되는데, 왜냐면 세계의 유일무이한 비정상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잘나서 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이상하면 우리가 눈이 가잖아요. 북한이 딱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한국을 위협하는 것도 미국의 호기심을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미국하고의 문제가 풀리고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 느슨해져야 한국하고의 협력이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과 어떤 협의를 해도 물질적이나 재정적으로나 자기네가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아요. 대북 제재라는 그 올감에 걸리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미국하고 선차적으로 하고 후속으로 아마 한국하고 하자고 할 거예요. 그러려면 그 기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죠. 김정은은 지금 푸틴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걸까요? 푸틴에게 이용당하고 있진 않죠. 네. 푸틴에게 그냥 적재적소 서로 필요한 걸 주고 필요한 걸 받는, 그걸 그 바탕에는 뭐 어제 오늘에 만난 두 나라 사이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끈끈한 역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장사적인 수학적인 셈법보다는 조금 더 많은 포괄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 이용당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김정은은 또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유일 독재자잖아요. 둘 다 유일.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이 많고 공감대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현 시기성에 이르렀을 때 러시아에서 필요한 것들을 북한에서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앞으로는 또 북한에 필요한 것들을 러시아에서 가져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두 나라가 지금보다도 더 좀 교류가 활발해지고 좀 더 끈끈하게 엮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지, 서로가 이용당하고 이용을 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